그래서 결국 똑똑함을 이기는 꾸준함으로 시간을 쌓아서 경쟁력을 만든 거죠. 근데 이게 뇌과학적으로도 일리가 있는 게 뇌가 에너지를 많이 쓰는 전전두엽과 에너지를 적게 쓰고 반복을 하는 기저핵이라는 크게 두 파트가 있다고 해요. 에너지를 가장 효율적으로 쓰려면 처음에 의사결정을 하고 그걸 기저핵으로 던져서 얘가 자동으로 돌아가는 습관 시스템을 만드는 게 에너지를 가장 적게 쓰는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했던 건 문득 궁금해진 겁니다. 남도 될까? 나는 됐는데 다른 사람도 될까? 라고 생각해서 서울대 안에서 습관 모임을 만들어 본 거죠. 그래서 이제 그들은 이제 공부를 워낙 잘하니까 그들도 다 약점이 있거든요. 누구는 잠을 늦게 자, 누구는 휴대폰을 많이 해, 이런 것들이 있어서 각자의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했니 안 했니로 이렇게 엑셀로 관리를 해서 했더니 되더라고요. 야. 그들도. 아니 근데 저는 서울대 분들이라고 해서 굉장히 엄청난 게 있을까 했는데 정말 사소한 것들.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서울대생들에 대한 오해가 있는 게 서울대에 가면 인생이 끝이 아니잖아요. 서울대생들이 가지고 있는 그 부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기준이 높아졌어요. 12시간 공부한다고 해서 서울대생이 오후 하지는 않죠. 오후 받으려면 잠을 안 자고 48시간 정도는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준은 너무 높아졌는데 그거를 따라가기엔 넘사벽의 친구가 있고 나는 서울대생의 값을 해야 되면 그 안에서 망가지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도 자기가 잘하고 있다라는 증거가 서울대 들어가서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모임을 하게 됐고 저는 이게 굉장히 좋았다고 이제 결론을 내렸거든요. 습관 모임을 처음에 만들었을 때 네. 그냥 습관 모임이라고 들으면 이게 뭐지 싶어가지고 처음에 사람들이 잘 안 보였을 것 같은데 어땠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설득이 안 됐는 게 내가 서울대생인데 너가 뭔데 나한테 습관을 가르치나? 그렇지 않아요? 네, 그게 좀 그래서 제가 한 3번 만들어져서 모임이 깨졌었고요. 어떨 때부터 힘이 있었냐면 제가 아까 전에 했던 포스트잇 있잖아요. 그걸 인스타그램에 올려가지고 게시물이 1000개가 넘었을 때부터 설득이 됐어요. 역시 꾸준함으로 또 네. 승부를 하셨네요. 왜냐하면 그 똑똑함 역시도 제가 만든 1000개의 포스트잇의 시간을 만들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습관 모임을 하게 됐고 100일마다 상장도 줬었거든요. 야. 질문이 있습니다. 내가 서울대생이에요. 졸업도 했어요. 이미 잘 공부를 하잖아요. 네. 이 100일짜리 상장을 주면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좋아할 것 같아요. 서울대생인데요. 약간 피식하면서 좀 좋아하지 않을까? 정답은 매우 많이 좋아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습관 모임 할 때 진짜 상장 주시는 건가요?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때 제가 뭘 느꼈냐면 서울대생이 될 때까지는 엄청난 칭찬을 받았잖아요. 서울대생이 되고 나서는 칭찬을 받을 일이 별로 없죠. 생각해 보세요. 기대치가 너무 높으니까요. 네. 예. 그들도 내가 잘하고 있다라는 증거를 받고 싶은 거예요. 서울대생이 되어도. 그래서 깨달았습니다. 공부를 못하는 학생이나 잘하는 학생이나 10살이나 20살이나 30살이나 내가 잘하고 있다라는 증거가 계속 필요하다는 것을요. 그럼 질문이 있습니다. 몇백 명의 학생들과 함께 습관을 10년 가까이 운영하고 있거든요. 습관 모임을. 그런 습관의 가장 큰 효과가 뭘까요? 일단 스스로를 좀 사랑하게 될 것 같아요. 정답. 제가 진짜요? 어디에서 놀랐냐면 플래너를 3년 이상 쓴 사람들을 모은 적이 있거든요. 질문은 이거였습니다. 플래너를 3년 이상 쓰면 뭐가 제일 좋아요? 저는 원래 대답은 생산성이 2배가 됐어요. 하루를 알차게 살게 되어 기뻐요. 이런 거 나올 줄 알았는데 그 첫 대답이 뭐였냐면 쌓여져 있는 플래너를 보면서 그동안 내가 놀지만은 않았구나라는 안도감이 들어요. 그때 제가 머리를 맞았던 것처럼 무슨 충격을 받았냐면 이 사람들은 습관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잘하고 있구나라는 증거를 모으는 게 중요하구나. 자존감.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게 자존감의 향상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서울대학교 스쿼트 모임을 했던 사람들의 평들이 내가 근육이 좋아져서 좋아요가 아니라 이 모임에서 다 같이 뭔가 으쌰으쌰 하니까 내가 잃어버렸던 내 열정을 찾는 것 같아서 좋아요라는 느낌이 되는 거죠. 되게 재밌는 건 그러한 마음이 생겨야 공부를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공부라는 정확히 말하면 힘든 일을 하려면 원동력이 필요한데 그 원동력은 내가 그래도 괜찮은 애야 라는 스스로에 대한 자존감밖에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결정을 하게 된 건 습관으로 학생들을 공부를 시키게 되면 비단 실력뿐 아니라 자존감도 같이 향상시켜 줄 수 있으니 나는 그 친구에게 굉장히 유의미한 선생님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결론을 내리게 된 거죠. 내 자존감을 올려준 선생님. 그쵸. 네. 그러니까 단순히 성적뿐 아니라 그 근원에 있는 원칙을 알려준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어떤 일을 승리하기 위해서는요. 승리 경험이 제일 좋대요. 성공 경험. 네, 성공 경험을 해보면 그 다음번에 비슷한 상황이 나오면 호르몬이 똑같이 나오기 때문에 성공할 확률이 더 높다고 합니다. 성공이 성공을 낳는다. 네. 그렇기 때문에 습관으로 매일 작은 성공을 하고 있는 이 감정을 느끼고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준다면 그 친구가 그 원을 돌리면서 저와 비슷하거나 혹은 저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꾸준함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저는 꾸준한 게 약하거든요. 그쵸. 그러려면 저 같은 사람도 꾸준하게 해서 그걸 습관화로 하려면 사소한 거, 숨 쉬는 것만큼 사소할 수 있는 거 그런 걸 해야 저는 꾸준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제가 경험했던 것 중에 되게 극단적인 사례가 있었는데요. 서울대 습관 모임할 때 어떤 한 분이 찾아왔어요. 그분은 자기의 목표, 최종 목표가 뭐냐면 박사과정 논문을 쓰는 거예요. 근데 박사과정 논문은 한 번 때를 놓치면 쓰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그분이 선택했던 습관이 뭔지 아세요? 뭔가요? 영양제 먹기예요. 와우. 그게 왜 그러냐면 학위 논문을 쓰는 게 너무 힘들어요. 이거를 쓰려면 체력이 많이 필요하겠죠? 그렇죠. 체력이 많이 필요하려면 건강해야겠죠? 네. 건강의 시작은 뭘까? 영양제. 영양제. 이렇게 된 거예요. 아, 그러니까- 내 논문을 위해선 영양제를 먹겠다. 그래서 그분은 그렇게 선택을 한 거죠. 근데 영양제를 처음에 먹었어요. 솔직히 될까 싶죠. 네. 근데 영양제를 한 달을 먹고 이제 물을 마시겠대요. 하루에 이제서야? 2리터씩. 그래서 영양제를 먹고 물을 마셨어요. 그러다가 헬스장을 가겠대요. 아, 건강에 관심이 더 생기시는구나. 왜냐하면 그분의 입장에선 이미 내 몸속에서 건강한 몸으로 가기 위한 그 시스템이 돌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영양제 먹는 거나 물 먹는 거나 거기 아닌가요? 거기서 헬스장 가는 거는 조금만 마음을 내면 되잖아요. 그래서 헬스장을 6개월 가고 나서 논문을 쓰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그 6개월 동안 이분은 나에게 닥친 그 논문을 쓸 수 있는 내적 원동력을 획득한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논문을 쓰는 걸 보고 제가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습관의 종류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갑자기 저도 막 자신감이 생깁니다. 그쵸. 선생님 말씀을 들으니까. 그럼 만약에 저도 매일 운동하기 이거가 최종 목표다라고 하면 아침에 일어나서 운동화 신기 매일. 네, 맞아요. 그걸 목표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저도 언젠가는 운동화를 계속 6개월 동안 신었으니까 언젠간 뛰러 나가겠죠? 그럼 다른 신발을 사겠지. 그런가? 이거 안 예뻐 하면서. 그래서 이게 전문가가 좀 필요한 게 그 인큐베이팅 되는 그 시스템이 자리를 잡을 때까지만 누가 도와주면 돼요. 사람은 누구나 될 것 같으면 합니다. 그래서 그 시스템이 처음에 납득이 돼서 그 선순환을 도는 데까지만 버티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수학 공부는 그렇게 생각하면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그 영양제 먹기 혹은 포스트잇 붙이기와 같은 사소한 습관을 이 친구 수학이라는 영역에 한두 개를 꽂아놓고 걔가 잘하기를 기다리면 무조건 답이 나온다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이제 학생들의 공부를 보게 되면 어떻냐면 뭘 해야 될지 잘 몰라요. 왜냐하면 할 게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예습도 해야 되죠, 복습도 해야 되죠, 문제풀이도 해야 되죠, 개념도 해야 되죠, 오답 노트도 오답 적어야 노트도 돼. 해야 되죠. 많잖아요. 완성된 결과물이 없어요. 하는 건 많은데 깔끔하게 떨어지는 완성된 결과물이 없습니다. 제일 공부를 안 하는 혹은 의욕이 떨어지는 친구의 가장 주된 특징 중에 하나는 알아도 내가 이걸 왜 맞췄는지 모르고 틀려도 내가 이걸 왜 틀렸는지 잘 모를 때 공부가 너무 재미없어요. 암담합니다. 진정 내게 될 수가 없지. 그러니까 내가 틀리더라도 내가 뭘 모르고 틀렸는지를 알아야 맞아. 그거를 고치는데 그게 완성도가 낮아져 버리면 맞아도 찝찝하고요. 틀리면 당연히 기분이 안 좋겠죠. 그러니까 이 친구에 있어서 수학은 해도 모르는 것이라는 인상이 남게 되는 겁니다. 약간 뜬구름처럼. 네. 그럼 도대체 수학은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까요? 그러면 이제 본질로 돌아와야죠. 본질로. 수학이라는 건 생각해보면 두 가지밖에 없어요. 개념, 그리고 개념을 적용한 문제풀이. 그러면 나만의 언어로 만든 개념 체계를 만들어야 됩니다. 자신이 배운 수학 개념을 써보는 노트를 만드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거는 스타일에 상관없이 모두가 동일하게 필요한 거거든요. 나만의 개념 노트. 네. 그래서 이것을 가장 기본적인 활동이 되는 것을 이제 습관으로 깔게 된 거죠. 문제집이 다 똑같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체계들이 조금씩 달라요. 야구로 따지면 배팅은 똑같지만 가르치는 코치님에 따라서 스타일이 조금씩 다 다르잖아요. 그럴 수 있죠. 그렇게 생각하면 A 선생님한테 3개월 배우고 B 선생님한테 3개월 배우고 C 선생님한테 3개월 배우면 9개월치의 효과가 안 날 수도 있죠. 맞아요. 그렇죠. 오히려 막 더 헷갈리고. 더 바보네, 더. 그 네. 전에 코치님은 이렇게 하라고 그랬는데. 이 사람은 다르게 얘기하니까. 근데 수학 문제집이 순서가 조금씩 달라요. 아. 어떤 거는 6단원이고 어떤 거는 4단원입니다. 그러네. 예. 그 문제집마다 나는 이게 좀 더 중요하니까 더 잘게 쪼개서 얘를 살리는 게 있고 네 개는 이 두 개 안 중요하니까 두 개로 합쳐 이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학생들은 내용을 처음 배우는 건데 문제집을 풀 때마다 스타일이 조금씩 다른 겁니다. 그러면 학생들이 인식도 못한 채로 뭔가 다르게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그거랑 맞는지 모르겠는데 저희 선수들도 보면은 그 잘한다는 선수를 계속 따라하려고 하는 선수가 있거든요. 그럼 그쵸. 자기 게 없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저렇게 되거든요. 여러 명 따라 하다가 그쵸, 네 개 없어. 그렇게 되는 체계가 거죠. 없어지는. 이게 공부하고 운동은 저는 엘리트 선수 정도 되면 거의 다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는 공부에 비해 효율이 낮은 경우도 굉장히 많구나. 효율이 낮은. 그런 친구들이 저는 대치동에서 공부에서 성공하지 못하는, 물론 다양한 이유도 있겠지만 학습의 관점에서는 가장 본질적인 이유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문제집은 다양하지만 그것을 소화해서 내가 만든 개념 노트는 내 스타일일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자기 루틴을 만들어야 되는. 맞아요. 이게 복잡하고 어려울수록 상식으로 돌아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배운 개념을 학생들이 자기의 손으로 써봅니다. 근데 이게 누군가는 그래요. 수학 문제집에 써 있는데 그걸 굳이 비효율적으로 손으로 써야 되나? 라고 생각을 하지만 저는 동의하지 않는 게 뭐냐면 같은 말이어도 내 언어로 바꾼 말만 기억에 남습니다. 근데 이게 아까 제가 말한 거로 또 제가 친구들한테 아는 척 하면서 설명을 해주면 이제 이게 약간 내게 되고 이 내용을 그대로 옮기는 게 아니고 그쵸. 약간 혼자 재구성해보고 이제 옮기면 진짜 내게 되는 느낌이 나거든요. 그럼 그때 친구들을 이용한 거예요? 그렇죠. 저는 친구들한테 되게 막 내가 막 알려주고. 강사인 양 알려주고 사실 내가 그게 공부가 되게 되는. 친구들 귀에서 피나고. 친구들은 내보고 막 쪽집게 강사 같다 막 이랬는데 사실은 저는 그 당시 같이 공부하고 있는 중인 거예요. 네. 꽤 도움 되더라고요, 저게. 그게 되게 도움이 되는 게 이게 아까 전에 말씀하신 거랑 똑같아요. 제가 똑같은 필기를 주고 쓰라고 해도
학생들의 필기 결과물이 달라요. 어떤 애는 처음부터 끝까지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쓰는 애가 있고, 알아서 요약을 하는 친구가 있고, 안 쓰는 친구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있는 언어로 그 체계를 만들어서 정리를 하는 게 필요합니다. 쌓이면 되게 무서운 게 뭐냐면, 한 권일 때는 그런 개념 노트를 만들든 안 만들든 별 차이 나지 않아요. 근데 저는 수업을 할 때 그 요약본을 제가 앞에다가 손으로 써서 요건 꼭 알아야 돼라는 걸 하고 백지에다가 배운 걸 써보게 시켜요. 진짜 내 거가 맞는지. 수학을 배울 때는 개념을 배우는데요. 시험은 문제풀이로 봐요. 그러면 개념을 평가할 일이 없잖아요. 네. 백지에다 써보면 내가 얼마나 잘못 알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맨몸으로 적나라하게 내가 배운 지식을 직면하게 되면 학생들이 그 다음에는 더 열심히 합니다. 10분 뒤에 재앙이 일어날 테니까요. 이따가 백지 쓰라 한대. 알고 있으니까. 이게 아까 전에 말했던 시간이랑 쌓이면 무슨 효과가 있냐면, 한 권 만들 때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데, 아까 전에 제 포스트잇처럼 이게 중학교 과정을 다 하면 6권이죠. 고등 과정을 다 하면 그게 한 6권 되거든요. 그 12권을 만든 친구를 따라잡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는 그 시간의 벽을 체험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고 적용시키는 게 선생님과 학부모님들의 가장 큰 역할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집에서 하고 싶다면 개념 노트를 만드는 꿀팁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오. 네, 9분의 1 개념 노트라고 저는 부르고 있는데요. 삼삼오구. 네, 교과서를 피잖아요. 그 중에 3분의 1을 줄을 쳐요. 줄 친 거에 3분의 1 정도로 개념 노트를 만들면 얼추 맞아요. 3분의 1 곱하기 3분의 1은 네. 9분의 1입니다. 네, 그래서 9분의 1이거든요. 수학 잘한다. 수학 엄청 잘하네. 이 9분의 1 노트로 뭐를 하라고 하는 거냐면, 정교화 이론이라고 해서 그 뼈대 루틴 틀을 만드는 거예요. 내가 중학교 1학년 1학기 과정을 배웠을 때 뭘 배웠지? 라고 하면 9분의 1을 깔끔하게 외우고 있으면, 첫 번째 소인수분해를 배웠고, 그 다음에 정수와 유리수를 배웠고, 이 체계가 쫙. 그 다음에 문자화식을 배웠고, 그러다가 방정식 배우고, 뭐 좌표와 그래프를 배웠네?로 이제 체계적으로 지도를 그린 다음에 그 지도에 디테일을 채우는 거죠. 근데 이렇게 만들려고 하면 학부모님들이 뭘 고민하시냐면, 9분의 8에서 시험 문제 나오면 어떻게 해요? 그럴 수 있죠. 틀리면 되지. 맞아. 정답. 틀리면 되죠. 근데 1을 3분의 1로 줄일 때 그 줄이는 과정을 내가 참여했고요. 맞아. 3분의 1을 9분의 1로 만들 때 내가 참여했잖아요. 그러니까 3분의 1로 만들 때 3분의 2를 버리는 게 아니고 같이 기억이 나는 거죠. 그러면 그 9분의 1을 보면 9분의 8이 기억이 나요. 근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 9분의 1 노트가 없어요. 우리 다 없어요. 저도 없어요. 네. 난 노트 자체가 없어요. 아무것도 그럴 수 없어요.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보면 제가 이 얘기를 했더니 서울대학교 건축학과 나왔던 제 조교가, 그 친구가 계속 중학교 1 전교 1등, 고등학교 전교 1등, 가서도 계속 장학금을 받았던 친구거든요. 선생님 저도 그런 거 있어요 하고 갖고 오더니 펴는 거예요. 있어요. 어느 정도 경지에 오른 친구들은 압니다. 내 언어로 바꾸지 않으면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을. 그래서 저는 이 개념 노트의 체계를 시작하는 학습 습관을 만드는 게 수학 공부의 가장 스탠다드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거를 중간고사 거를 모아두잖아요. 중간고사를 잘 칠 수도 있어요. 근데 더 무서운 건 1년치를 모아두면 그 친구는 더 큰 승리를 할 수 있어요. 나중에 되면 문제를 보면 그 템플릿이 기억이 납니다. 이거 무게중심에서 뭐 세중선의 교점을 이용한 문제라는 템플릿이 머릿속에서 기억이 나면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내 머릿속에 있는 답이랑 비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가르쳐 보니까 학생들이
안정적으로 실력이 올라가더라고요. 빠르게 올라간다기보단 꾸준히 계속 우상향합니다. 그리고 더 큰 성과는 학생이 그동안의 성공 경험을 빌어서 내가 더 우상향할 수 있다라는 믿음이 생기는 게 제일 중요해요. 선생님들이 필기를 해주잖아요. 네. 그리고 내가 문제를 풀잖아요. 저희는 포스트잇에 써서 문제집에 붙이라고 해요. 제가 실제로 했던 것은 이렇게 해서 이런 거를 만드는 게 저희들의 풀이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개념 노트를 하나 만들고 풀이에서는 포스트잇에 써서 학생들의 교재를 그 친구의 손땀이 묻은 결과물로 덮어 버리자가 제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그러게 이게 별거 아니잖아요. 제가 말씀드렸죠. 별거 아닌 것을 붙여서 별거인 것까지 하면 돼요. 뭐 결과가 별거이면 되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는 이걸 만들어서 모든 학생들한테 줘서 이렇게 포스트잇을 붙이게 하는데 저희가 한 수업당 포스트잇을 30개 정도 쓰거든요. 학생들 와. 30개 정도를 필기하거나 풀라고 해요. 일단 포스트잇 회사가 되게 좋아하시겠어요. 효과가 두 개가 있습니다. 첫째는 그 순간에 놀았는지 안 놀았는지를 알아요. 그렇죠. 풀어봐 해놓고 안 푸는 애를 이제 혼내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학생이 도망갈 길이 없어요. 첫째. 무서워. 두 번째로는 글씨를 그 순간에 적나라하게 쓰고 저희는 카카오톡에 그 포스트잇을 다 써서 다 같이 올리거든요. 그러면 비교가 돼. 잘하는 애를 보고 따라 써요. 글씨가 좋아집니다. 왜냐하면 샘플이 있으니까. 세 번째로 가장 큰 효과는 엄마가 수업 시간에 널 뭘 배운 거니? 라는 말을 물어보지 않고요. 보여줄 게 있어. 학생들도 너 이 시간에 무슨 공부를 했니? 할 때 이거 했는데요? 라고 보여줄 수 있는 거죠. 질문 있습니다. 저렇게 붙어 있어요. 저 결과물을 보면 얘가 열심히 한 것 같으세요? 안 한 것 같으세요? 열심히 하는 열심히 느낌이 한것 나네요. 같은데. 학생 입장에서는 예전이랑 똑같이 필기를 했을 뿐인데 걔를 포스트잇에 붙여서 넣어놨을 뿐인데 있어 보이죠? 네. 그러면 저 문제집을 버리지 않아요. 버리겠어요? 뭔가 버리려면 아까울 것 같아요. 맞아. 그리고 기분이 나쁘지 않죠. 그렇죠. 내 피땀 눈물이 맞아. 들어가 있는. 성취감. 그러면 성적이 올라요. 근데 제가 너무너무 감동이었던 게 뭐냐면 전 수학 선생님이잖아요. 근데 제가 포스트잇으로 써보니까 우리 학생이 이게 좋았던 거예요. 중간고사 되니까 제가 나눠준 포스트잇으로 모든 과목을 계획을 세워서 그 위에 붙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깨달았습니다. 이 방법으로 수학 선생님인 제가 영어 성적을 올릴 수도 있겠다. 가능할 것 같은데요. 네. 그 친구 입장에서는 내가 공부를 관통하는 나만의 필살기가 있냐 없느냐가 중요한 거지 그게 수학이냐 영어냐가 그렇게 중요하진 않는 거죠. 맞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오답 노트를 하기도 하는데요. 이거는 이제 상위권과 최상위권들이 하는 건데요. 오답 노트요? 오답 노트. 오답 노트 최상의 것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중위권은 오답 노트를 만들 만한 마음의 여유가 없어요. 맞아. 오답 노트 하려면 본 교재보다 더 두꺼워져요. 아 많이 그렇게 틀려서. 되는 거죠. 아까 말씀했잖아요. 왜 틀린지 모르는데 어떻게 오답 못 그렇죠. 완전 최상위권은 틀리는 게 없어서 오답 노트가 없지 않나요? 그 완전 최상위권은 맞다 틀리다의 기준이 다릅니다. 중위권은 동그라미가 되면 맞는 거고요. 네. X가 되면 틀린 건데요. 네. 최상위권은요. 내가 확실히 모르면 틀린 겁니다. 아 맞췄더라도 이거는 걔는 다시 잡아야 돼. 그건 맞춘 거지. 100%가 아니면 틀린 근데 겁니다. 은근슬쩍 중위권도 아닌데 중위권인 것처럼 자꾸 내 아, 중위권은 했어요. 그렇습니다. 간신히.
그래서 그 오답 노트를 만들 때는 문제가 깨끗한 상태로 보이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래서 이 상태로 다시 풀어보시면 그것도 말씀드려서 시간이 쌓이면 이건 나에게 맞춰진 문제잖아요. 이런 것들이 나중에 결정적인 한 방을 만드는 데는 큰 도움이 됩니다. 오답 노트를 적는 것도 시간이 들어가잖아요. 네. 그러면은 내가 한 중상위권 정도 되는 수학 실력을 가지고 있다. 음. 그러면은 선장님께서는 오답 노트를 그래도 만들어 놓는 게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아니면 그냥 문제집 한 권을 더 푸는 게 낫다고 보세요? 저는 두 번째가 낫다고 생각을 하는 게 이렇게 하는 건 정말 상위권과 최상위권이고요. 그만큼의 여유가 없으면 어떤 방법을 추천하냐면 똑같은 문제집을 하나 더 사요. 그래서 하나는 그냥 풀고요. 틀리고 한 번 고친 거는 버리고 두 번 틀린 것만 두 번째 문제집에 표시를 해서 얘를 깨끗한 상태로 다시 풀면 얘도 오답 노트입니다. 아, 정말 내가 약한 부분만 다시 모아놓을 맞아요. 수 있는. 대신 팁은 2024년 문제집을 사셨으면 살 때 두 권 사셔야 됩니다. 똑같은 거 해야 되니까. 아니 그것도 그렇고 같은 문제집이어도 그 해마다 개정되는 경우들이 있어서 살 때 두 권 사시는 거죠. 개정되면 페이지 바뀌거나. 아, 맞아요. 네. 페이지 바뀌거나 문제가 맞아요, 바뀌기 맞아요. 때문에 살 때 두 권을 사서 한 권은 그냥 표시용으로 남겨두면 훌륭한 오답 노트가 됩니다. 그럼 부모님 혹시나 애가 똑같은 문제 두 개 필요하다 하면 믿고 사주세요. 맞아. 의심할까봐. 네. 너 이거 어디로 빼돌리는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혼내시지 마시고. 이것도 PC방 가서 쓰려고. 아닙니다. 이렇게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네.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문제집을 두 권 사시는 걸 추천드려요. 거기가 이제 그 노력 대비 효과가 되게 높은 구간이고요. 거기를 넘어가고 싶으면 이렇게 자체 제작을 하는 걸 추천드려요.